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2차례 침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360여 발의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청와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항공기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며 어이없는 주장을 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린 세계무역기구 WTO 회의가 조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예정인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자유무역 정신을 위배했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출시한 신형 티볼리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속페달 밟아도 속도도 안 나가고 RPM도 안 나갔어요. 언덕에 올라오니까 이제 속도가 아예 0으로 떨어지고 못 올라. 차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갈등으로 동북아 안보를 지탱했던 한미일 삼각축이 흔들리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조직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러시아 공군 정찰기가 독도 위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대한민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했는데 연합편대를 구성해 동시에 침범한 겁니다. 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네, 오늘은 왜 두 나라 공군기가 하필 지금을 골라 이런 방식으로 도발했는지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저 소식 김철중 기자입니다. 중국 폭격기 H-6 2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침범한 건 오늘 오전 6시 44분쯤. 이어도 북서쪽으로 들어와 동쪽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35분 뒤 포항 동쪽으로 재진입했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북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NNL 북쪽에서 방향을 다시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러시아 폭격기 Tu-95 2대가 기다렸다는 듯 합류해 남하합니다. 앞뒤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4대의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8시 40분 다시 카디즈를 침범했고 20여 분 뒤 울릉도 남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어 러시아 A-50 조기 경보 통제기가 뒤늦게 나타나 우리 영공을 침범합니다. 독도 동쪽으로 카디즈에 진입해 해안선으로부터 약 22km 지점인 독도 영공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받고 잠시 영공을 벗어났지만 다시 2차 침입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연합비행하며 카디즈를 동시에 침범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도 처음입니다. 미국의 움직임과 한국군의 움직임을 한번 점검해 본 거죠. 한일 관계도 안 좋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갖다 약간 활용했다고 봐요. 군은 중국과 러시아의 침범 의도를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군용기로 2인 삼각 도발을 한 오늘 아침,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공장 시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뒤로 커다란 잠수함이 보입니다. 특별한 관심 속에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 키의 6배 높이로 어림잡아 직경 10m가 넘습니다. 1800톤급인 북한 주력 잠수함 로미오보다 2배 큰 3,4,000톤급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신형 잠수함은 함교에 3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를 항해하며 핵 미사일, 즉 SLBM을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SLBM 북극성 3형을 개발 중인데 한반도는 물론 태평양의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타격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의 우려를 해소해주고 군이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대내적 결속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의도가 더 강하지 않겠냐라고. 우리 군의 주력 잠수함은 1,800톤급인데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은 3년 뒤에나 전력화됩니다. 북한이 먼저 3,000톤급 잠수함에 이어 SLBM까지 전력화에 나서면서 남북 간 전력 불균형은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의 유승진 기자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쭉 취재를 했는데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뭐가 가장 위협적인 도발이었습니까?
네, 사실 가장 심각한 거는요. 외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사실상 영공이 뚫렸다는 건데요. 네. 영공을 침범한 군용기에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것도 이번이 사실 처음입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것이 러시아나 중국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함께 한꺼번에 도발을 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중국 군용기 2대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렇게 러시아 군용기 2대와 만나서 중러 군용기 총 4대가 편대를 이뤄서 내려왔습니다. 네. 저렇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요, 동시에 편대를 이뤄서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넘나든 것도 이번에 처음입니다. 군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또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일단 분석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중국과 러시아 간 군용기의 거리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3, 4km, 하늘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가까운 거리를 사전에 함께 비행하기로 계획하지 않고는 이 보기 힘든 비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이제 두 대가 전부 다 폭격기였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보기도 한 대 데려왔는데 실제 우리 독도 상공의 영공을 넘어온 것은 러시아의 경보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영공을 넘은 건 러시아의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이 대형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 이 조기 경보 통제기는요,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전자전에 대비를 해서 우리 측에 정보를 빼가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요, 그 영공이 아닌 일정한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을 러시아 군용기가 통상 넘나들곤 했어서 이게 혹시 실수는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독도 영공을 우리 군의 사격 대응에도 또 재지짐을 했다는 것은 일정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녹색 점점점점이 우리 영해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번 들어갔다 나온 게 보이는데 도탈 7군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반응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군의 대응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고 사격했습니다. 우리 군은 매뉴얼대로 잘 대응한 거죠. 네, 우리 군은요, 일단 매뉴얼대로 처음 매뉴얼을 보면요, 경고 방송을 하고 이후에도 말을 안 듣자 차단 기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매뉴얼인데요. 말 그대로 차단 기동은 우리 전투기가 러시아 군용기를 밀어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러시아 군용기가 말을 듣지 않자 이 군용기 1km 앞쪽에다가 경고 사격을 저렇게 360여 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km 떨어뜨리게 쏘았으니까 뭐 맞출 뜻은 없지만 경고는 분명히 한다는 메시지를 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360여 발,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대수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일단 발수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상 전투기의 방아쇠를요, 살짝 반 정도 누르면 80여 발 정도 나간다고 자동으로 후루룩 나간다 그 얘기죠? 꾹 누르면 280여 발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라는 사실을 러시아 군용기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군이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절제한 대응으로 평가한다, 이런 분석인 거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이게 다 우연일까 싶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왜 지금일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군 소식통에 따르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만간 관함식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폭격기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한 훈련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가 군용기가요, 이렇게 편대를 이뤄서 들어온 거는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세를 보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부터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상태죠. 이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공조가 삐걱이는 상황에서, 이 틈새가 생긴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이 이걸 다 잡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걸 가만히 보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한미일 군사 공조를 건드려보고 또 이 지역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긴장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보면요, 인도태평양 빠지지 않고 이 말이 포함이 되는데 이 존 볼튼이 미스터 인도태평양이잖아요. 역시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일본과 한국의 끈끈해진 연대, 이거에 대한 반감도 컸겠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계속해서 재차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요, 미국은 한국이 이 전략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공식화하기도 했었죠. 네. 미국이 이렇게 동맹국들을 다 잡으면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해서 힘겨루기를 한 게 아니냐, 이를 위해서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일본을 염두에 둔 도발로 폭넓게 볼 수 있다. 네. 그런 진단이군요. 알겠습니다. 정치부의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한일 갈등은 계속됐고 이번엔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여기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조금 전 일본의 수출 중단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맞붙은 거죠. 먼저 제네바에서 김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 회의장. 일반인 사회를 앞두고 회원국 대사관들과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대표단도 회의 직전 별다른 발언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일반 이사회에선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상정된 겁니다. 우리 대표단은 세계 164개국 회원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승호 신통상지서 전략실장은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김 실장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 WTO에서 최종 성서를 이끈 통상 전문가로 통합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며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피어프레스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WTO 본부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네, 보신 대로 WTO 무대에서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도쿄에서 근무하는 각 세계의 외교관들에게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기업인들이 나섰는데 좋은 물건은 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며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깎아내렸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WTO 일반 이사회에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수산물 소송 때 한국에 패소했던 인물로 한국과는 두 번째 대결인 셈입니다. 일본 측은 자국의 수출 관리 체제를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상은 WTO 대응 전략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特に日韓で何か話題になるとは思っておりません。山上経済局長には G20 の報告をお願いを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그러면서도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자국에 주재하는 세계 각국의 대사관 직원 20여 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평가, 절하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政治的な理由でずっと長い間それを続けていくべきは思っています。いずれついでのこといいものはいいものは書いてあるからです。 일본 정부는 자국에 있는 해외 기자들에게도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불화수소 등 전략 소재를 독점하다시피 한 일본이 칼자루를 쥐인 형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 언론은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을 어리석다고 따끔하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되자 외신들도 이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외신은요, 이번 갈등을 한일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일명 루즈앤루즈 게임으로 표현을 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분노를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의 비판은 주로 아베 총리를 향했습니다.
무역과 관련 없는 문제로 한국을 벌주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취해진 보복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最大の問題はですね、国家間の約束を守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両国間の国際約束を韓国が一方的に破っており、我々としてはまず 아베 총리가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리석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하고 추가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은 강제징용 중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에 대한 보복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공군 도발이 잘 보여주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일 삼각협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삼각협력을 강화하는 숙제를 들고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어제 비공개로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강경화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가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보협정 파기를 주장하자 정보협정은 한일 관계를 떠나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동에서 정보협정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지금은 유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파기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맺은 군사협정으로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미국은 정보협정이 파기되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내일 오전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시작으로 외교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거리로 나와서 반일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 주변에선 하루 종일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다양한 목소리를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장기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이 찢겨나갑니다. 아베를 규탄한다! 정치법을 제시하라! 주한 일본 대사관 주변이 하루 종일 반일 집회로 분주했습니다. 낮 12시 독도사랑 세계연대 회원들의 집회는 아베 총리 현수막 밟기와 항의글 쓰기에 이어 경제보복 항의 서한 전달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이어 열린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 집회에서는 안중근, 신채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초상도 등장했습니다. 제2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일본 제품 불매 의지를 다졌습니다. 일본 대사관으로의 행진에 이어 항의문 수령도 촉구했습니다. 아베는 항의문 전달받으시오! 오후 내내 반일 집회가 이어지면서 이곳 주한 일본 대사관 주변의 경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자기 제도를 뉘우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일제 침략,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에 적반하장을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말 예년처럼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민감한 시기라 참모진 사이에서도 고민이 있었는데 휴가 자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신 유적지가 휴가지로 검토됩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작년 여름 휴가 때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강원도 평창을 찾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룡대에 머물며 군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휴가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결기 있게 맞서라는 메시지를 담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등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남 대응사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명승지를 찾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남해안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최근 열흘 사이 43건의 SNS 글을 올렸던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잠시 휴식기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감정에 호소하는 강경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오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고유정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고유정이 범행 전에 검색한 인터넷 키워드가 공개되자 방청석에선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전 남편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고유정도 출석하지 않은 채 열린 첫 재판. 검찰과 고유정의 국선 변호인은 계획범죄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악감정을 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 도구 구매 내용과 범행 전 검색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졸피뎀과 뼈 무게를 포함해 고유정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검색어들이 열거되자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수박을 자르고 있는데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어도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검색 내용 등은 계획적 범행임을 뒷받침하는데 다음 재판에선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말라고 요구한 국선 변호인은 고유정의 최근 심리 상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 그런지 이 사건에 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고유정은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어서 출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정식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12일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고유정 재판이 열린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설립 후 처음으로 방청권을 배부했습니다. 그만큼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제주 시민들은 법원 안과 밖에서 성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은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고유정의 첫 재판을 보기 위해 서둘러 나온 겁니다. 고유정이 억울해한다는 얘기를 한 것도 너무너무 화가 나요. 가해자 측이 어떤 말로 본인들을 대변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똑바로 더 잘 안 하면은 제2의 제3의 공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기껏해야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지방법원은 개원 이후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했고 방청석 절반 정도는 지역 주민들로 채워졌습니다. 첫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들은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고유정 측 주장에 분노했습니다. 또 고유정의 변호인단이 전 남편 살해 사건은 사임하고 국선 변호인에게 넘긴 채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계속 맡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할 때 유족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유정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남성 3명과 여성 1명 사이에 큰 싸움이 났는데도 경찰관이 방관하는 모습이 담긴 구리 집단폭행 영상. 경찰은 공개된 영상이 편집본이라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가 원본 영상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경찰의 해명 믿기 어려웠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건 2개 각도에서 찍은 25분 분량의 CCTV 영상입니다. 경찰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려고 확보한 것과 동일한 영상입니다.
싸움 현장 근처에 순찰차가 도착한 건 지난 13일 오전 4시쯤. 5분 뒤 경찰 6명이 서 있는 장소 옆에서 20대 여성 김 씨가 다른 여성에게 발길질을 하며 싸움이 시작됐지만 경찰관은 말리지 않고 지켜만 봅니다. 경찰은 SNS에 공개한 영상이 짜깁기 됐다며 폭행 상황을 못 봤다고 해명했지만 뒤처지고 이런 거 중간중간 편집이 돼서 이게 큰 문제점이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다시 3분 뒤 여성이 바닥에 나뒹구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근처 시민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에는 이 모습을 바라만 보는 경찰관이 보입니다. 알아서 싸움을 멈출 줄 알았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지긴 마찬가지. 이러니까 맡기는 게 진정시키는 차원에서는 더 낫지 않았나. 4시 17분 바로 옆 골목에서 여성이 머리채를 잡히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싸움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할 경찰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이 영상을 분석해 현장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습니다. 시민 2명이 다쳤는데 7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난 곳이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시민들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두 줄로 올라탑니다. 그런데 잠시 뒤 시민들의 몸이 갑자기 휘청이더니 고개를 돌려 뒤쪽을 바라보며 당황해합니다.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내려오면서 시민들이 뒤엉켜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역무원들은 도움을 청하려 급히 뛰어갑니다. 역주행은 굉음과 함께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헬리콥터 날아가는 소리처럼 다다다다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굉음처럼 빠르게 커지면서 바닥이 멈추려고 하는 조짐이 생깁니다. 30명이 타고 있던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여성 2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퇴근 시간대라 자칫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도 꽉 찰 정도로 비명 소리도 나고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에스컬레이터는 2008년 설치했다며 지난달 자체 검사에선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7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역주행 사고가 나 시민 3명이 다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고는 구동 체인이 끊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지난달에 출시된 소형 SUV 차량인 신형 티볼리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넘는 차량 소유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서 저희 채널A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멈춰섭니다. 안 올라가. 신호가 바뀌자 앞차와 옆차들이 모두 출발하지만 유독 한 대만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지금 정상 아니에요? 악셀도 최고를 밟았어. 계기판에서 엔진 회전수를 뜻하는 RPM은 3000까지 치솟지만 차량은 저속주행만 합니다. 갑자기 멈춰선 차량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 수십 대가 꼬리를 물고 있고 결국 견인 차량까지 출동합니다. 언덕에 올라오니까 이제 속도가 아예 0으로 떨어지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가속 페달이 못 통해요. 모두 쌍용 자동차가 지난달 출시한 신형 티볼리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티볼리 차주들의 인터넷 동호회 커뮤니티에선 40명이 넘는 차주들이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매한 신형 티볼리는 모두 가솔린 2륜 구동 모델. 정차 뒤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고 급발진도 경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20대 남성은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영업소에서 차를 인도받은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차가 왜 이러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도 밟았다가 기아도 변속해봤다가 다시 악셀을 밟았다가 이러는 도중에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난 거죠. 일부 피해 차주들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차종을 리콜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차주들은 서비스 센터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용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찾은 신형 티볼리 차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아무 느낌이 없다가 좀 튕겨나가듯이 앞으로 나가거든요. 서비스센터 가서 정비 받았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차주들은 본사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 센터의 답변에 더 화가 납니다. 본인들도 이제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본사에서 무언가 지침이 내려와야 할 것 같다. 죄송하지만 일단은 타고 계셔라. 실제 서비스 센터는 신형 티볼리가 갑자기 멈춰서는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추정이죠. 엔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달려있는 센서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해보고 연락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 신형 티볼리에 새로 장착된 가솔린 엔진을 주목합니다. 엔진 자체가 이게 결함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게 엔진의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신고된 차량을 확인했고 연구소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사나흘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어제 승합차 전복 사고가 난 삼척의 도로는 내리막 경사와 급커브가 이어져 운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위험한 구간에 안전 설비도 부실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S자로 휘어진 도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도로폭이 좁은 데다 경사까지 심하다 보니 달리던 차량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기 일쑤입니다. 종단 경사가 저희가 보니까 12%에서 14% 정도 나오면은 거의 맥시멈으로 다 설계를 하신 거여가지고 좀 속도를 좀 위에서부터 감속하고 주행하셔야 되는 그런 도로예요. 16명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는 이곳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17년 된 낡은 차로 꼭두새벽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 목적지인 경북 봉화까지 6시간 넘게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막아줘야 하는 가드레일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가드레일이 훼손되자 강원도는 플라스틱으로 된 임시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위험 구간인 만큼 고강도의 5등급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은 일반 도로에 설치하는 2등급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관할 지자체는 언제 설치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력이 없어요. 설치 언제 했는지. 등급이 높은 걸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구간이죠. 경찰은 사고 승합차에 대해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사고 직후 잠적했던 태국인 3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강원도를 거쳐 밭일을 가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의 노인과 외국인까지 불러야 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번 승합차 전복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70살 이명옥 할머니. 올해에만 20번 넘게 전국 곳곳으로 작업을 다녔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농촌에 도와주러 다니니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고 이렇게 멀리 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일을 나갔다 변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60대와 70대 고령자였습니다. 시골에서 일을 좀 다 하잖아요. 용 가지고도 그분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할 때는 가서 이제 도와주고 해서 이제 얼굴 남몇 있고 그냥 이렇게 한 가족 마냥 일하고 그랬어요. 농번기마다 일당을 주고 일꾼을 고용하는 건 이젠 일상입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배추밭. 축구장보다 넓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6명 뿐입니다. 그나마 밭주인 빼고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배추를 걷어들였는데 지금은 마을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우즈벡 사람이요. 여기 일해서 왔어요. 농장주들은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라도 손만 빌릴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외국 근로자 인구도 없잖아요. 문서만 해먹지도 못하고. 지난해 농가 인구는 231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27%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1% 이상 늘었습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때문에 농촌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임 하루를 앞둔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은 빚고 있지만 수사 지휘자이자 파트너로서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퇴임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을 방문한 문무일 검찰총장. 민감용 경찰청장과 손을 잡고 사진 촬영에 응합니다. 헌재 소장, 대법원장 등에게 퇴임 인사를 가던 중 경찰청장에게도 만남을 요청한 겁니다. 검찰총장이 퇴임 전 경찰청을 찾아 인사한 건 처음입니다. 문 총장은 2년 전에도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에게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 20분간 미국 연수 등 퇴임 직후 계획 등 환담을 나눴다며 검찰과 경찰의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왕래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사권 조정 마무리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국회에서 잘 해결할 겁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경찰청을 먼저 방문한 문 총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마음이 쉬운 마음은 아닌데 문 총장은 역대 검찰총장과 달리 공개 퇴임식 없이 검찰을 떠납니다. 문 총장은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퇴임사를 통해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박순자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내년 총선 때 공천심사에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징계하는지 또 왜 버텼는지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통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각 당에서는 1년씩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한국당 내 약속을 어기고 자리를 내놓지 않아 당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준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당장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직이 박탈됐고 내년 총선 공천에서 징계 이력에 따른 감점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직인 국토위원장직은 강제로 관두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선출된 만큼 국회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위는 철도와 도로 등 지역구 SOC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 의원들 사이 인기 있는 상임위로 꼽힙니다. 지역표를 모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사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의원도 다음 달 지역구에서 열리는 신안산선 개통식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원과 그 자리를 기필코 빼앗겠다는 소속 정당 사이 밥그릇 싸움은 점입가경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6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아했는데요. 중국의 화웨이가 비밀리에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칼을 더 갈게 생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 2008년부터 8년간 북한의 무선통신망 구축을 도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화웨이 내부 문서에는 관련 작업주 문서와 계약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중국 국영 판다 정보 기술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들을 철로를 이용해 북한으로 들여간 정황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체제 전복을 막기 위해 고위층 2,500명의 통화를 감시하는 시스템 마련도 계획했다고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Post is reporting about Huawei'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ell, we'll have to find out. 일각에선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Huawei dominating 5G and creating a monopoly which is back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used to dominate information and surveillance not only of China but many other countries.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 통신망 구축을 도왔다는 의혹은 향후 미국의 화웨이 공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실무 협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하죠. 성인 환자도 적지 않다는데 지각이나 난폭 운전이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ADHD 검사를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모니터 신호에 맞춰 버튼을 누르며 시각 주의력을 측정하고 자가진단표도 작성합니다. 집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또 한 가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일들을 잊는다거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집중력이 부족해 쉽게 산만해지거나 공상에 빠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한 영화를 끝까지 다 보지 못하는 경우, 또 나의 충동적인 성미를 너무 억누르기 힘들어서 운전을 할 때 그게 조금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 ADHD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성인 환자도 8,000명이 넘어 전체의 15%에 이릅니다. 할 일을 잊거나 지각하는 일이 잦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난폭 운전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인 환자는 대인관계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절반가량은 불안장애까지 호소합니다. 심하면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진단이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약물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등으로 문제를 많이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검증 없이 제조, 판매한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이달 19일 기준 6,400명으로 이 중 1,421명이 사망했습니다. 대서더위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말도 있죠. 오늘 대서는 뜨겁진 않았지만 대신 습도 탓에 사우나 같았습니다. 내일도 꿉꿉한 날씨는 계속되는데요. 동해안과 남부 지역은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으로 불쾌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내륙 많은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곳에 따라서는 벼락과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목요일에 다시 전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텐데요. 중부지방에서는 토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정 지역에 큰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형태로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가 25도 등으로 내륙 곳곳에는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면서 푹푹 찌는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더위는 장맛비가 오는 동안 잠시 주춤했다가 토요일에 장마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이 요새는 별로 없더라고요. 하다 말다. 우리 잘해야 20번에 나갔나. 네, 이명옥 할머니는 한밤중 인력시장에서 채소 반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당 7만 원, 8만 원을 벌기 위해서 새벽 1시에 밤샘 승합버스에 올랐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A가 인터뷰한 할머니는 뭐가 대수냐는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그게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온 나라가 친일이다, 반일이다, 영공 침범이다 시끄러운 지금 우리 이웃의 삶은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참 팍팍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